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태균 씨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사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보탤까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2년도 재보궐, 네. 그다음에 24년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22년 대선 당시에 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의원님이 국민의힘 당대표셨습니다. 네. 참 저희 후보가 특이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선거 기간에는 후보로 확정되면은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정기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샘플 수도 많고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측정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 보고 불안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다른 조사를 만약 받아봤다고 한다면은 불안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 했던 조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나 아주경제 등의 여론조사 그 언론과 네. 함께했던 조사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출처나 아니면 비용 부담에 의심이 없는 상태이고 개인으로 돌렸다는 조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또 80여 차례 있었다. 무상으로 제공했다. 80여 차례면은 원가 기준으로 해도 제 생각에는 억대기 때문에 그건 좀 과장된 그렇죠.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이 있다. 과장일 80여 것이다. 차례를 그렇게 돌리고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 ARS 여론조사를 보통 의뢰하면은 한 4,500 받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원가 기준으로는 한 2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여 차례 돌리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렸을 때 유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이 52주잖아요. 대선 기간 해봤자 한 20주 정도 됐는데 그 기간에 80회를 돌렸다? 이것도 좀 검증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네,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기간 간격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뭐 맨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식의 녹취가 나와요. 뭐 반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매일 돌리는 거는. 그렇습니까? 예, 여론 변화의 지형 자체가 하루 만에 잡히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약에 이 녹취록의 내용이 명태균 씨의 그 말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에게 명 씨가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보고를 했고 그걸 윤 대통령이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자료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다면 이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매일 보고받았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일정표에는 매일 보고하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명태균 사장과 관련된 일정표에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매일 하는 조사들은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매 일간 조사해가지고 주간 합산해서 발표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 기관들 거를 메타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가 당에선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당연히 당에서 명태균 사장에게 의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 하나를 더 냈는데요. 좀 전에 2부에서 제가 다뤘던 김영선 전 의원의 뭐 김해갑 공천 컷오프 전에 뭐 미리 안 왔다. 이 얘기는 차치를 하고 DC의 주장이 또 나옵니다. DC의 주장. 이 DC의 주장은 윤 대통령 내외와 명 씨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가 명 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것이 밝혀지면 정부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명 씨가 별도의 전화기를 만들어서 파일을 다 옮겨놨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요. 2022년 11월에 대통령 내외가 동남아 순방을 갑니다. 앙코르와트를 갔었던 거죠. 근데 그 순방 일정도 사실은 기밀인데 그것도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으로 뭐 협박하는 문자도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협박을 밖에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알릴 필요가 있는? 이거는 뭐 뉴스토마토가 알린 대통령 거긴 내외가 합니다만. 진짜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를 나 이 사람들 협박하고 있어라는 거를 명태균 사장이 주변에 자랑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 텔레그램 그때 칠불사에서 본 것과 네. 별개로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말을 못하기 힘든데. 글쎄요. 지금 정황을 보면은 사실 그 뉴스토마토 측의 제보자로 되어 있는 이 씨라고 하는 분, 네. 이분이 사실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득한 것들을 이제 공익적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일 텐데 최근에 이분과 김영선, 명태균 이 셋 간에
결국에는 어떤 또 갈등이 있는 거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앞으로 뭐 이분이 국감에도 출석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어떤 개연성으로 나올지는 약간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 씨와는 어떤 법적인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씨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원님처럼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뭐 녹취를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뭐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건 그대로 믿고 다만 아까 이런 부연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차피 김건희 여사랑 전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명태균 사장이 했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인이 들은 거를 바탕으로 증언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건 전원의 전원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씨의 주장은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오는 D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님도 D 씨와 좀 잘 아는 사이 아니십니까? 근데 D 씨의 주장에 따르면 22년 6월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태균 씨가 같은 기차에 탔다. 이런 좀 내밀한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여사 일정에 동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순방 일정도 미리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다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내밀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굉장히 내밀한 관계였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죠. 네. 실제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 공개했다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이 그 예를 들어 봉하마을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다. 이런 것들도 규명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때 보면은 봉하마을 가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찍힌 사진 때문에 뒤에 보면 뭐 여성분이 같이 찍히고 이래가지고 저 민간인 신분으로 저분들은 수행한 것이냐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의 연장선으로 봐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명태균 씨가 본인을 스스로 나는 음지에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그림자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 의원님 얘기도 했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도 내가 무보수로 도왔고, 뭐 윤석열 안철수 간의 단일화에도 내가 관여했고, 윤석열 김종인 간의 다리도 내가 놨고,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실 아주 그러면 여권 내에서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최진석 교수,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교수가 명태균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논의한 거 보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름은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서 정치인들이 이분을 메신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편 조금 약간 과장된 부분은 명태균 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한 말 중에 옳은 말이 있으면 들었겠죠. 네. 근데 그걸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명태균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또 합리적인 선택들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만한 것들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7불사 새벽 회동 때 그 텔레그램 캡처 등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이 텔레그램이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건지 명태균이 나눈 건지 모르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의 캡처본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텔레그램 방 위에 보면은 상대만 나오지 내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것만 보셔서 그때는 판단이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지금 보셨을 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라고 보여지시나요? 이런 많은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여당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사장과 교류할 때는 정보력이 상당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보라는 것이 뭐 사람 간의 소통에 의한 것일 텐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후보 아니면 대통령과 관계된 정보가 2022년까지는 그래도 꽤 이렇게 제대로 된 좋은 정보들이 많았는데 23년 4년쯤에는 정보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평가들이 뭐냐면 그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소통이 좀 소원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인식이 많았죠, 주변에. 관저에 들어간 시점부터 공교롭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걸로 보인다.
그런 주변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7불사 회동 무렵에 이것도 DC의 주장 중에 나오는 건데 명태균 씨가 뭐 책을 쓴다,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의원님한테도 뭐 이런 거 내가 터뜨릴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제 사실 그런 어떤 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7불사에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할 네. 때 그런 게 있었지 뭐 책을 쓰겠다느니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안 나왔고요. 저희는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야겠다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특수한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네. 선거 때 이제 사실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컷오프된 상황 속에서 네. 공천 떨어지면 별의별 협박 다 합니다 사람들이. 네. 네. 저 예전에 28살 때 비대위원 할 때 보면은 막 저희 집 앞에 막 찾아와가지고 삼선 의원이 눈물 흘리고 막 뭐 가만 안 둘 거야 부터 시작해서 별거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세는 거는 뭐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검찰이 그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이 공천 대가가 있다 이 혐의를 적시를 했거든요. 그럼 돈이 오갔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공천은 명태균 덕분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라면 스스로 명태균 씨가 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장에서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법원은 어쨌든 어느 정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강제 수사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게 인정된다면은 네. 공천 대가라는 건 공천을 어떤 불합리한 경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불합리한 경로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온 거로 지목될 대상은 용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검찰이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집니다. 저도 그죠. 사실상 강제 수사에서 어떤 기소나 아니면 어떤 단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인정하는 거니까요. 네, 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그것이 100% 진실인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이 내용,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건 바로 이 씨의 녹취록에서 시작된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출석하겠다. 그러면 이 씨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녹취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직접 들어있는 게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혹시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씨랑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는 분이 둘이서 만약에 전화를 한 내용이라면은 마음대로 가서 공개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흘러나온 내용대로 명태균 사장이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과 나눈 전화 통화를 들려준 것을 따로 녹취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통비법에 이제 네. 그 녹음한 사람도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 쪽에서는 틀어도 괜찮다. 면책특권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틀면 면책특권이 트는 사람은 적용되죠. 면책특권이 있는데 네. 녹음한 사람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위법성 조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면책되느냐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 씨라는 제보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직접 담겨 있는 녹취록을 명태균 씨로부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들을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소문으로 듣긴 근데 들으셨어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고 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치 인사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이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가 망신 사가지고 네.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도 있거든요. 선거 때 이런 자랑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자, 긴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증과 만찬을 가지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뭐 너무 의례적인 자리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대표 패싱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의미로 이거 읽으시나요? 요즘 제가 겪었던 건 패싱인데 여긴 네.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별로 불쌍해 보이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가진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줬던 것이니까요. 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거기에 파생된 당대표까지. 그러니까 뭐 그냥 아직까지 봐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를 여러 번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은 왜 한 대표와의 독대를 꺼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 호소인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법도 한데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다리 계속 비유하지만은 뉴스 예전에도 비유했지만은 네. 한 번에 달아야 되는데 계속 고양이 앞에 방울 흔드는 그런 의식 자체를 그냥 계속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저는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리 와 이렇게 하고 이게 그거 보여주면서 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열받았죠 이제. 고양이도 열받았다. 자,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던 의정 갈등 문제에서도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하셨던 입장에서 또 원외 여당 대표를 하셨던 입장에서 지금 한 대표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목련도 피면 어떻게 한다 하더니만은 이제 한 바퀴 돌아 목련이 또 한번 필 계절이 올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앞서는 정치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평가가 그냥 이제 국민들이 누적된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때 호기롭게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겠다고 또 이렇게 법무장관으로 나섰을 때 결국 성과 없었잖아요. 네. 목련 어쩌고 운동권 청산 어쩌고 지금까지 나온 구호 중에 실현된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이런 정치는 오래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감 첫날에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럼 원외 세력 규합의 어떤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원내 당협위원장들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거 출석 부스입니다. 네. 예, 여기 간 사람 안 간 사람 이제 갈릴 거거든요. 네. 과연 한동훈 대표와 출석부가 쓰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냉철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예, 가서 냉철한 결과가 그 참석률로 나올 것이다. 괜히 출석부에 이름 쓰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용산의 입장은 사과하면 오히려 더 때린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사과해야죠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이 정도로 국가가 지금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데 사과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늦었죠 지금 해도. 네. 예, 총선 전에 했어야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계속 법정 최고형량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돈이 개입되지 않고 말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선거법에 징역형이 나오고 이런 걸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번에 상당히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했고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야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 같은 결론이 나온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받겠죠. 만약에 피선거권 제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대권 주자로 끌고 나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옳은 전략이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